저는 아직도 그를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1982년 종호 씨를 만난 장소는 제가 일하던 카페였습니다. 종호 씨는 한국에서 파견 온 파독 광부로 동료들이랑 저희 가게에 종종 들리곤 했습니다. 껄렁껄렁한 분위기에 숯검댕이도 안 지우고 오는 다른 광부들과 달리 항상 얼굴을 말갛게 닦고 오는지 환하고 깨끗했습니다. 그는 점잖고 조용했으며 사람들과 어울릴 때도 주로 듣는 쪽이었습니다. 호기심은 있었지만 저도 부침성이 좋은 편은 아니라 흔히 하는 인사 빼고는 말을 잘 걸지도 않았고 그 또한 저에게 말을 걸지 않았죠. 그랬기 때문에 저에게 수줍은 얼굴로 데이트 신청을 해왔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요. 전혀 예상치 못했기 때문에 놀라긴 했지만 싫다는 느낌은 없었습니다. 종호 씨는 비록 조용하지만 다정하고 책임감 있으며 헌신한 남자였습니다. 서로 계속 호감을 느낀 저희는 연인이 되었고 심지어 제 머릿속에는 살고 싶다는 생각까지 떠오르게 되었죠. 그 당시 유럽은 68혁명 이후 사회의 가치관이 확연하게 달라지고 있던 시대로 성문화에 대해서도 훨씬 관대해졌습니다. 처음에 시골에 올라왔을 때는 보수적인 시골 여자 출신이었던 저도 대도시에 지내면서 점점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보수적인 한국의 남자인 종호 씨는 펄쩍 날뛰며 결혼도 하지 않은 남녀가 어떻게 같이 사냐고 난리였지만 저는 동거하다가 나중에 결혼하면 되지 않냐면서 그를 살살 구슬렸습니다. 또한 저랑 살면 생활비도 훨씬 절약될 거라고 꼬시기도 했죠. 가족들을 위해 파독 광부를 했던 종호는 월급의 60% 이상을 가족한테 보내고 있었기에 솔깃한 제안이라 생각했습니다. 결국 3달의 치열한 설득 끝에 저는 그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뜨거운 신혼과 같은 나날을 보냈고 그저 행복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동거하면서 시간이 지나갈수록 저희를 보는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이 느껴졌습니다. 독일인들은 저를 보고 왜 못 사는 나라 남자랑 사냐고 손가락질했습니다. 동양인 남자와 독일 여자의 조합 정말 흔치 않았으니까요. 종호 씨는 자기가 광부 일을 관두고 좀 번듯한 직장을 가지면 시선이 나아질까 싶어 광부가 아닌 다른 일도 찾아보고 있었지만 외국인에게 그 벽은 높았습니다. 무엇보다 종호 씨는 한국이 그립다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가 고국에 간 지 너무 오래되었으니까요. 어느 날 저에게 한국에 가서 함께 정식으로 식을 올리고 같이 살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종호 씨는 우리 둘이 힘을 합쳐 모아둔 돈도 있으니 아무리 한국이 독일보다 가난한 나라라고 해도 미천이 있으니 먹고 살만한 일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한국도 예전에 그 못 살던 나라는 아니라고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으니 생각보다 살만할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남자인 그를 사랑하는 것과 별개로 독일을 떠나 한국에서 사는 것은 저한테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점점 대치 상황이 길어지면서 이 문제로 갈등을 빚었고 그 당시 종호 씨와의 말싸움 때문에 술까지 마신 저는 결국 그와 싸우는 도중 하지 말아야 말들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가고 싶으면 혼자 가요. 나는 죽어도 그런 가난한 나라에서는 못 살겠어. 동양인 남자와 사귄다는 이유로 온갖 손가락질을 받아서 안 그래도 너무 힘들어요. 사람들도 다 헤어지라고 하는데도 꼭 참고 있었다고요. 근데 어떻게 당신 생각만 할 수 있어요? 제가 했던 말들이 모두 진심인 건 아니었습니다. 취해서 평소보다 격한 상태였죠. 하지만 종호 씨는 흔들리는 눈빛과 슬픈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더니 아무 말 없이 집 밖을 나갔습니다. 저는 이때만 해도 그가 다시 돌아올 줄 알고 일부러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종호 씨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2주일 뒤 저는 종호 씨의 직장 동료한테서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말이 당신한테 너무 무리한 걸 요구한 것 같아. 독일 같은 나라에 살면서 한국이 눈에 찰 리 없다는 거 사실 나도 알고 있었는데 내가 욕심을 부렸던 것 같아. 나처럼 못난 남자 만나지 말고 여기서 꼭 능력도 좋고 착한 남자를 만났으면 좋겠어. 진심이야. 누가 봐도 이별을 말하는 편지에 저는 당장 종호 씨를 찾으러 가겠다고 했지만 종호 씨의 동료를 고개를 가로저으며 그는 이미 독일을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가 떠난 뒤 거의 폐인처럼 살았습니다. 다니던 일도 그만두고 집에만 박혀 하루 종일 울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지낸 지 한 달쯤 되었을까요? 시련에 힘들어하는 저를 챙겨주던 친구 라라가 제가 좋아하는 미트파이를 해왔는데 이상하게 평소와 달리 자꾸 냄새가 역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친구 라라는 처음엔 의아하다가 곧 경악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설마 너 말이 빨리 병원에 가보자. 병원에 간 저는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차마 아이를 지울 수 없었던 저는 어려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친구 라라의 도움을 받아 딸 요한나를 키우기 시작했죠. 저는 돈을 벌 수 있는 일이면 뭐든지 닥치는 대로 했습니다. 아이가 6살쯤 되었을 때쯤 한 까다로운 노인의 개인 간병인으로 들어갔었는데요. 아무도 그 까다로운 노인을 감당하지 못해 사람이 자주 바뀌었던 터라 페이가 2배 이상이었죠. 아이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라면 가릴 처지가 아니었던 저는 히스테릭한 노인을 꿋꿋하게 참으며 버텼습니다. 처음엔 저도 성질 더러운 노부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을 보낼수록 그녀의 외로움과 쓸쓸함이 느껴졌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후 오랫동안 혼자 살아온 여인이었죠. 동정심을 느낀 저는 노부인에게 더 상냥하고 친절하게 대했고 간병을 한 지 1년이 지나자 그녀 또한 점점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노부인은 제가 간병을 한 지 4년째 되던 해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그분의 너클 기리며 천국에서 행복하게 사시길 바랐죠. 그렇게 장례식을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 어떤 남자 한 명이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그는 저에게 변호사라고 말하며 노부인이 저에게 유언을 남겼다고 말했습니다. 나를 돌보느라 많이 애먹었지. 자네한테는 고마운 뿐이네. 약소하지만 이렇게라도 보답하고 싶었다네. 놀랍게도 노부인은 저에게 유산의 일부를 나눠주셨습니다. 노부인은 저에게 약소하다고 말했지만 그녀에게 받은 돈은 제가 일하지 않고도 성인이 될 때까지 딸을 키울 수 있을 만큼 풍족한 돈이었습니다. 저는 받은 돈 중 일부로 사업을 해봐야겠다고 생각했고 친구 라라와 함께 파이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저의 사업 수완과 친구의 뛰어난 요리 실력이 합쳐져 항상 가게는 문전성시를 이뤘고 2호점까지 냈죠. 저는 사업을 확장하여 카페까지 운영했습니다. 딸아이가 15살쯤 되었을 땐 제가 버는 돈만으로도 딸아이를 풍족하게 키울 수 있는 수준이 되었죠. 그러나 아무리 경제적으로 풍요로워도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워줄 수는 없는 것일까요? 딸 요한나는 어릴 때는 아버지를 그리워했고 좀 커서는 아버지가 매정하다고 했으며 성인이 되자 그를 싫어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일부러 떠난 게 아니라고 했지만 요한나는 엄마랑 아무리 싸웠다고 한들 결혼까지 약속을 해놓고 여자를 버리고 떠나는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남자에 대한 불신감이 컸기 때문일까요? 성인이 된 후 딸은 커리어 우먼으로 승승장구했으나 30대 후반이 되도록 결혼은 하지 못했습니다. 딸아이가 독신으로 사는 것이 혹시 저 때문 아닐까 하는 많은 죄책감을 가졌죠. 62번째 생일날. 딸은 생일 선물로 무엇을 받고 싶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배우자감을 찾아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딸이 싫어할 걸 알기에 입을 꼭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전혀 다른 소원을 말했죠. 한국에 가고 싶구나. 한국에 도착한 저는 무척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이 예전과 달리 무척 발달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세련된 최첨단 도시가 될 줄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때 조금만 용기를 내어 그를 따라 나섰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찬란한 도시의 풍경을 그와 오붓하게 볼 수 있었을까요? 이틀째 날 저는 딸과 호텔 근처에 있는 한식집에 갔습니다. 거기서 떡국이라는 요리를 먹었죠. 종호 씨가 어머니가 해준 떡국이 먹고 싶다고 했었지. 이렇게 맛있으니 나 같아도 다시 먹고 싶었을 거야. 또다시 혼자만의 생각에 빠져 있던 중 옆에서 익숙한 독일어가 들렸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독일어가 들린다는 생각에 깜짝 놀라 옆 테이블을 보았습니다. 독일인으로 보이는 노인과 선글라스를 쓴 백발의 정정한 동양인 노인이 독일어로 열심히 대화하고 있었죠. 독일어가 들리다 보니 듣고 싶지 않아도 자꾸 제 귀에 대화 내용이 들려오더군요. 그런데 점점 그들의 대화를 들을수록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술을 안 마시는 것, 파독 광부 일을 한 것, 선글라스를 좋아한다는 점까지. 종호 씨와 너무 비슷한 겁니다. 무력 없는 종호 씨가 항상 갖고 싶어 했던 것은 공교롭게도 멋진 선글라스였습니다. 그러고 보니 목소리가 상당히 익숙했습니다. 나이가 들었으니 당연히 젊은 시절의 낭낭한 목소리일 리는 없지만 말투나 톤은 종호 씨와 흡사했습니다. 저는 계속 그들의 대화를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독일인 노인의 말이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종호 자네. 아직도 설마 그 여자를 못 잊고 있는 거 아니겠지? 말이야. 놀란 저는 숟가락을 큰 소리를 내며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순간 선글라스를 쓴 노인이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몇 초간 뚫어져라 쳐다보더니 갑자기 벌떡 일어서며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선글라스를 벗은 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종호가 맞다는 걸 확신했습니다. 세상에. 말이. 저와 종호 씨를 번갈아 보면서 어리둥절해하는 딸은 저를 재촉하며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고 설명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주변을 신경 쓸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서로 재회했단 놀라움과 당혹스러움, 흥분 등 수많은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충격적인 재회가 끝나고 저희는 합석하여 차분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눈치 빠른 요한나는 종호 씨의 정체를 알아챘는지 삐딱한 목소리로 질문했습니다. 당신이 우리 엄마 버리고 간 사람이군요. 적대적인 시선에 당황한 그에게 저는 요한나를 제 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요한나가 종호 씨의 친딸이라는 것도 밝혔습니다. 그는 경악한 얼굴로 그게 무슨 말이냐고 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모두 설명했습니다. 제 세월에 대해 듣자 종호 씨는 울먹이며 역시 그때 떠나는 게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를 보내주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해 한국에 온 종호 씨는 오랫동안 저와의 추억을 잊을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